2억 받고 사라진 인테리어 업자 법원의 선택은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신혼집 인테리어를 맡기고 2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날릴 뻔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신혼집, 믿었던 업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2억 2천만 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판결 절대 예상 못하실 겁니다. 2021년 9월 열나흘 34살 서현주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5억 3천만 원을 주고 장만한 두 사람의 첫 번째 보금자리였죠. 24평,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꿈이 가득했으니까요. 현주 씨는 평소 SNS에서 팔로우하던 인테리어 업체 드림하우스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42살 대표 김태준 씨가 직접 방문했어요. 세련된 정장,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두툼한 포트폴리오, 강남 타워 팰리스 시공, 청담동 펜트하우스 리모델링이라는 화려한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저희는 자재비를 20% 아껴드립니다. 직수입 루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밀어진 견적서, 총 공사비 2억 2천만 원, 착수금 1억 5천만 원. 현주 씨는 금액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평생 살 집인데 2021년 10월 5일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공사기간 60일, 2021년 12월 5일 완공. 현주 씨는 부모님께 빌린 5천만 원과 대출 1억 원을 합쳐 착수금을 입금했습니다. 김태준 씨는 곧 자재 발주 들어갑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부부는 전세집에서 완공일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10월이 지나고 11월 첫째 주 드디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철거 소리가 울리고 벽체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둘째 주부터 이상하게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자재 입고가 지연되고 있다. 인력 스케줄 조정 중이다는 말만 반복됐어요. 불안해진 현주 씨가 11월 30일 날 직접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것은 뜯겨진 바닥, 허물어진 벽, 그리고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12월 5일 완공 예정일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김태준 씨의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찾아가니 건물주는 한 달 전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현주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손이 떨렸고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왜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큰 돈을 2022년 1월 현주 씨는 다른 업체에 피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공사 진행률은 30%, 철거와 일부 배관 작업만 이루어졌고 자재는 거의 반입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잘못된 철거 때문에 추가 비용까지 발생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새 업체의 견적서에는 2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현주 씨는 법정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현주 씨는 2022년 3월에 소장을 제출하며 3억 7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착수금 1억 5천만 원 전액 반환, 재시공 비용 2억 8천만 원 중 미시공분인 1억 9천6백만 원, 그리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전세 연장 비용 2,400만 원이었죠. 법적으로 말하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쉽게 말해 약속을 어겼으니 그 피해 전부를 물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계약이 중간에 깨졌을 때 도대체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 사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인 현주 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하죠.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착수금을 믿고 맡겼더니 30%만 하고 잠적해버렸으니까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60일 완공이라고 써 있었고 그 약속은 2달 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철거 때문에 원래보다 훨씬 비싼 2억 8천만 원을 새로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에 대출까지 끌었었는데 전셋집에서 기약 없이 더 살아야 하는 상황. 피고는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소장의 문장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피고 김태준 씨는 법정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깔끔했던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초췌한 얼굴로 증언석에 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자재업체에 선입금으로 8천만 원을 보냈는데 자재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통장 거래 내역과 자재업체와의 카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 시공한 부분의 가치가 2,300만 원으로 평가됐으니 그건 착수금에서 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재 돈이 없지만 나눠서라도 갚겠다고 했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주 씨처럼 3억 7천만 원 전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재시공 비용은 별개의 문제이고 착수금만 돌려받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투표를 먼저 해보신 뒤에 실제 판결을 확인해 보세요. 실제 판사의 결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우선 김태준 씨의 계약 불이행을 명백한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을 어긴 건 맞다는 거죠. 민법 390죄 따라 채권자, 즉 현주 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결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금액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 실제 시공 가치는 2,300만 원, 착수금 1억 5천만 원에서 이를 빼면 1억 2,700만 원이 기본 반환액이 됩니다. 여기에 전세 연장 비용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해 총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주 씨가 강하게 주장했던 재시공 비용, 즉 2억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새 공사비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인, 그러니까 공사를 맡은 사람이 계약을 어겼을 때의 손해는 계약금 반환과 직접 추가 지출 비용으로 제한되거든요. 새로운 업체와 맺는 계약은 별개의 법률 관계라는 겁니다. 김태준 씨가 주장한 자재업체 사기 피해도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535 죄에 따라 공사를 맡은 사람은 제3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도급인, 즉 계약을 맡긴 현주 씨에게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악의적인 사기는 아니었다고 봐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피고가 돈이 없다는 사정도 손해배상액과는 무관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최종 판결은 1억 3,200만 원, 그리고 소장 부본이 전달된 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 지급이었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인테리어 계약에서 착수금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통상적으로 착수금은 총 공사비의 30% 이내가 적당합니다. 공정에 따라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고요. 둘째, 계약서에 분할 지급 조건을 명시하세요. 공정률 몇 퍼센트 달성 시 얼마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써두면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재시공 비용 전액은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새 업체와의 계약은 별개로 보기 때문에 계약이 깨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건 착수금 반환과 직접 손해가 중심이 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넷째, 업체 신뢰도 확인은 계약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이력,
실제 시공 현장 방문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재시공 비용까지 전부 인정해 주셨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법원처럼 착수금 반환 선에서 정리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버딩리 블로그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